순백의 웨딩드레스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그것을 입고 있는 이혜운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이 호화로운 드레스는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원래 이 드레스의 주인이자 오늘 결혼식의 주인공이 되어야 했던 사람은 그녀의 이복 언니, 이뮤라였다. 하지만 유라는 식을 몇 시간 앞두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도망쳐 버렸다. 남겨진 것은 거액의 위약금과 추락할 위기에 처한 가문의 명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떠안게 된 혜운이었다. 거울 앞에 선 혜운의 얼굴은 창백했다. 짙은 화장으로도 감춰지지 않는 절망감이 눈가에 서려 있었다. 뒤에서 새어머니 박숙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각오는 봐줄 만하구나. 유라만큼은 아니지만 대충 신부 행세는 할 수 있겠어. 어차피 신랑은 식물인간이라 네 얼굴을 볼 수도 없을 테니 다행이지. 박숙자는 혜운의 어깨를 거칠게 돌렸으며 드레스 매무새를 정리하는 척했다. 그녀의 손길에는 일말의 온기도 없었다. 혜운은 입술을 깨물었다. 신랑, JS그룹의 총수 강지훈. 그는 몇 달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다. JS그룹 측에서는 강지훈의 할아버지, 강 회장의 오랜 수건이던 임씨 가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결혼을 강행했다. 살아있는 사람과 다름없는 시체와의 결혼, 유라가 기겁하며 도망친 이유였다. 때 똑똑히 들어. 이혜운, 넌 오늘부터 이뮤라로 사는 거야. 강씨 집안 사람들 앞에서는 물론이고 그 누구 앞에서도 네 정체를 드러내서는 안 돼. 만약 네가 입을 잘못 놀려 이 결혼이 파투라도 나면 네 아버지의 작은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길바닥에 나앉게 될 거야. 알겠어. 협박과 경고가 섞인 말에 혜운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박숙자는 만족스러운 듯 콧방귀를 뀌었다. 혜운의 인생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10년 전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박숙자와 재혼한 이후로 그녀는 이 집의 유령 같은 존재였다.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제대로 된 방 하나 없이 다락방에서 지냈다. 유라가 입던 옷, 쓰던 물건을 물려받는 것이 그녀에게 허락된 전부였다. 그리고 마침내 언니의 끔찍한 운명까지 대신 짊어지게 된 것이다. 아버지는 아세요? 작게 새어나온 혜운의 물음에 박숙자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내 아버지는 지금 회사 문제로 정신없어. 그 양반이 알면 뭘 어쩌겠니 반대라도 할 것 같아. 이 결혼만 성사되면 JS그룹에서 투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어. 내 희생 덕분에 모두가 편해지는 거야. 영광인 줄 알아. 혜운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녀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아니었다. 그는 언제나 박숙자와 유라의 편이었고 혜운의 고통에는 무관심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을지 모를 일이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아가씨. 방문 밖에서 집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숙자는 마지막으로 혜운의 얼굴을 뜯어보더니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울상 짓지 마.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날이잖아. 웃어. 행복한 신부처럼. 하지만 혜운은 웃을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 근육은 마비된 것처럼 굳어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하얀 베일을 뒤집어 쓰고 박숙자의 손에 이끌려 방을 나섰다.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집안의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이곳은 그녀가 10년을 살아온 집이었지만 단 한 번도 그녀의 집이었던 적은 없었다. 결혼식은 강씨 가문의 별장에서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거대하고 화려한 정원에는 수십 명의 하객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축복의 미소 대신 호기심과 동정이 뒤섞여 있었다. 신랑 없는 결혼식, 모두가 수군거렸다. 혜운은 고개를 숙인 채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버진 로드를 걸었다. 아버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죄책감 때문일까? 아니면 다가올 부와 명예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까? 혜운은 알 수 없었다. 단상 앞에 선 혜운은 홀로 서 있었다. 줄에는 간략하게 식을 진행했다. 사랑의 서약도, 예물 교환도 없었다.
그저 두 가문의 결합을 선포하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는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해우는 마치 잘 짜인 연극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다. 대사 한마디 없는, 그저 무대 위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인형. 식이 끝나자마 알자 해우는 곧바로 강지훈이 머물고 있는 본가, 청운각으로 옮겨졌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청운각은 현대적인 디자인과 전통적인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룬 거대한 저택이었다. 하지만 그 웅장함은 해운에게 위압감으로 다가왔다. 차에서 내리자 나이 지긋한 집사 한 명과 수십 명의 사용인들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사모님, 오셨습니까? 저는 이 집의 총괄 집사인 김 집사입니다. 김 집사의 표정은 무뚝뚝했지만 해운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는 해운을 안으로 안내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해운의 모습을 비췄고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벽에 걸린 유명 화가들의 그림과 곳곳에 놓인 골동품들은 이곳이 평범한 부잣집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회장님께서는 해외 출장 중이십니다. 며칠 뒤에 귀국하시면 그때 정식으로 인사드리게 될 겁니다. 도련님은 2층 안쪽 방에 계십니다. 도련님, 김 집사는 강지훈을 그렇게 불렀다. 그 호칭에는 여전히 그에 대한 존경과 애정이 담겨 있는 듯했다. 해운은 김 집사의 안내에 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길고 고요했다. 발소리마저 숨죽이게 만드는 무거운 침묵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다. 마침내 복도 끝, 가장 큰 방문 앞에 멈춰섰다. 김 집사는 문을 열기 전 잠시 해운을 바라보았다. 도련님은 의식은 없으시지만 모든 것을 듣고 느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사모님!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해운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열리고 해운은 방 안으로 들어섰다. 방은 병실이라기보다는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에 가까웠다. 넓은 공간, 고급스러운 가구, 그리고 한쪽 평면을 가득 채운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지는 서울의 야경. 하지만 방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침대와 그 주위를 둘러싼 각종 의료기기들이 이곳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삐, 삐 하는 기계음만이 방 안의 유일한 소리였다. 그리고 침대 위에 강지훈이 누워 있었다. 해운은 천천히 침대 쪽으로 다가갔다. 사진으로만 보았던 남자. 날카로운 턱선, 오뚝한 콧날, 짙은 눈썹. 의식 없이 잠들어 있는 모습조차도 그의 강렬한 존재감을 숨기지 못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던 젊은 총수, 마이더스의 손이라 불리며 승승장구하던 남자. 그의 시간은 몇 달 전 그날의 사고로 멈춰버렸다. 해운은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이제 이곳이 그녀가 살아야 할 세상이었다. 이 살아있는 유령 같은 남자와 함께. 이 거대하고 텅 빈 저택에서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도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이마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겼다. 그의 피부는 차갑지 않았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가 느껴졌다. 그 순간 해운은 낯선 동정심을 느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게 된 이 남자에 대한 연민, 그리고 그런 그에게 팔려온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당신 아내가 된 사람이에요. 아무도 듣지 못할 작은 목소리로 해운은 첫인사를 건넸다. 대답은 없었다. 오직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그녀의 말을 삼켜버릴 뿐이었다. 밤이 깊어졌다. 사용인들은 해운에게 저녁 식사를 가져다 주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넘길 수 없었다. 김 집사는 그녀가 머물 방을 안내해 주었다. 강지훈의 방 바로 옆에 있는 그의 못지않게 호화로운 방이었다. 하지만 해운은 그 방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다시 강지훈의 방으로 돌아와 그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왠지 모르게 그를 혼자 둘 수 없었다. 어둠과 침묵 속에 잠겨 있는 이 남자의 곁을 지켜주고 싶었다.
그것이 앞으로 자신의 운명을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다. 창밖의 도시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다. 혜우는 조용히 책 한 권을 꺼내 들었다. 친어머니가 남겨주신 유품인 낡은 시집이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시를 읽기 시작했다.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저 이 숨막히는 정적을 견디기 위한 그녀 나름의 방법이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방 안에 조용히 울려 퍼졌다. 기계음과 섞여 낯선 자장가처럼 들렸다. 혜우는 시를 읽으며 지난 날들을 떠올렸다. 다정했던 친어머니의 품, 아버지의 무관심, 새어머니와 언니의 구박, 그리고 오늘 신부 드레스를 입고 팔려온 자신의 처지까지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우는 것은 사치였다. 이제 그녀는 살아남아야 했다. 이 거대한 세상에서. 자신의 힘으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시집의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혜우는 문득 강지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혜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미동도 없던 그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살짝 움찔한 것처럼 보였다. 혜우는 숨을 멈췄다. 잘못 본 것일까?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다시 그의 손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의 손은 처음처럼 미동 없이 이불 위에 놓여 있었다. 기분 탓이겠지. 혜우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애써 불안감을 떨쳤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아까보다 조금 더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이 고요하고 거대한 저택에 그녀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불현듯 그녀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다. 그렇게 이혜은의 예측할 수 없는 결혼 생활의 첫날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혜은은 낯선 침대에서 눈을 떴다. 밤새 소파에서 쪽잠을 자다 새벽녘에야 김 집사의 간곡한 권유로 옆방 침대에 몸을 뉘었지만 잠은 거의 자지 못했다. 어젯밤 보았던 남편의 미세한 손가락 떨림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분명 헛것이 아니었다. 짧았지만 명확한 움직임이었다. 혜우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강지훈의 방으로 향했다. 밤사이 고용된 전문 간병인이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40대 중반의 차가워 보이는 여자는 혜운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기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밤새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바이탈사인 안정적이십니다. 그녀의 눈빛은 노골적으로 혜운을 무시하고 있었다. 돈 때문에 팔려온 어린 신부. 그녀의 얼굴에는 그렇게 쓰여있는 듯했다. 혜운은 애써 모욕감을 삼키며 강지훈에게 다가갔다. 그는 어젯밤과 똑같은 모습으로 누워있었다. 평온한 혹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얼굴로 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도와야 하니 잠시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호출벨을 눌러주십시오. 간병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방을 나갔다. 방 안에는 다시 혜운과 지훈, 그리고 기계음만이 남았다. 혜운은 물수건을 가져와 그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아주기 시작했다. 이마, 콧등, 굳게 닫힌 입술. 그녀의 손길은 정성스러웠다. 이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때였다. 그녀의 손길이 그의 뺨에 닿는 순간 그의 짙은 속눈썹이 파르르 하고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혜우는 숨을 헙 들이마셨다. 이번에는 확실히 보았다. 그녀는 손을 떼지 않은 채 그의 얼굴을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는 다시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방금 전의 떨림은 한여름 밤의 꿈이었던 것처럼. 아니야. 분명히 움직였어.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어젯밤의 손가락. 그리고 방금의 속눈썹 떨림. 이것이 정말 무의식적인 반사작용일까? 아니면 그녀의 머릿속에 온갖 의심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식물인간이 눈썹을 떨었다고 말하면
다들 그녀를 피곤해서 헛것을 본 가엾은 어린애 취급할 것이 뻔했다. 어쩌면 정신이 이상하다고 여길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혜은의 일상은 강지훈을 관찰하는 것으로 채워졌다. 그녀는 간병인과 교대로 그의 곁을 지키며 그의 아주 작은 변화와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그의 몸을 마사지해주고 관절이 굳지 않도록 팔다리를 움직여주는 재활 치료를 도왔다. 그리고 틈만 나면 그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경제서적부터 소설, 시집에 이르기까지 종류를 가리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을까? 혜우는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을 추가로 발견했다. 첫 번째는 그의 근육 상태였다. 간병인은 총수님은 환자복을 입고 계셔도 몸이 좋으시네요. 몇 달째 누워만 계신 분치고는 근육 위축이 거의 없어요. 라고 무심코 말했지만 혜우는 그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았다. 매일 그의 몸을 마사지하는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그의 팔과 다리 근육은 단순히 이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미세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었다. 마치 언제라도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스프링처럼. 두 번째는 그의 맥박과 호흡의 변화였다. 그의 상태를 체크하는 모니터는 항상 규칙적인 수치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혜운이 그의 손을 잡고 책을 읽어줄 때 이야기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부분에서 그의 맥박이 미세하게 빨라지는 것을 여러 번 감지했다. 또한 방문객이 누구냐에 따라 그의 호흡 패턴이 달라졌다. 늘 온화한 미소로 지훈을 대하는 김 집사가 들어올 때는 안정적이었지만 회사 일로 보고를 하러 온 기름진 얼굴의 박태준 부회장이 올 때면 그의 호흡은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얕고 가빠졌다. 박 부회장은 지훈의 삼촌뻘 되는 친척이자 현재 JS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자였다. 그는 지훈을 보며 늘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세 번째는 후각이었다. 어느 이른 아침, 혜우는 늘 닫혀있던 창문이 아주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지훈의 베개에서 소독약 냄새가 아닌 차가운 새벽 공기와 희미한 흙 냄새가 나는 것을 맡았다. 마치 누군가 밤새 창가에 서서 바깥바람을 쐰 것처럼. 하지만 이 방의 창문은 간병인과 김집사 외에는 아무도 열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다. 강지훈, 그는 식물인간이 아니다. 그는 의식이 있고 모든 것을 듣고 느끼고 있다. 그는 지금 어떤 이유에서인지 식물인간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혜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렇다면 왜 대체 무엇 때문에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총수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있어야만 하는 걸까? 그의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던 걸까? 그날 이후 혜운의 행동은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그녀는 자신이 무언가 눈치챘다는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강지훈 자신에게도 들키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그를 간호하고 책을 읽어주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모든 행동에는 숨겨진 의도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책을 읽어주다가 일부러 중요한 부분을 건너뛰거나 틀리게 읽었다. 그러면 그의 맥박이 미세하게 요동쳤다. 그녀는 일부러 박태준 부회장이 했던 말을 그에게 들려주었다. 부회장님께서 그러시는데 다음 주 이사회에서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실 거래요. 총수님의 빈자리가 크다고 다들 걱정이 많으세요. 그럴 때면 모니터의 호흡 수치가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혜우는 이 기묘한 소통을 통해 그가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비밀을 알아챌 만큼 똑똑한지, 그리고 그것을 누설하지 않을 만큼 신중한 사람인지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혜운 또한 그를 시험하고 있었다. 이 위험한 비밀의 무게를 함께 짊어질 만한 사람인지. 그러던 어느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내리치고 거센 비바람이 창문을 두드렸다. 저택 전체가 몇 번이나 정전되었다가 비상전력으로 겨우 불을 밝혔다. 야간 간병인은 지훈에게 진정제를 주사하며 말했다. 오늘은 날이 굳어서인지 도련님 맥박이 조금 불안정하시네요. 진정제 놔드렸으니 아침까지 푹 주무실 겁니다.
사모님도 이제 그만 들어가서 쉬세요. 간병인은 그렇게 말하고 자신의 휴게실로 돌아갔다. 방 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해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번개가 칠 때마다 거대한 나무들이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며 흔들렸다. 왠지 모를 불안감에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서재에 가서 마음을 진정시킬 책이라도 가져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섰다. 혹시라도 간병인이 돌아올까봐 방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의 틈만 남겨두었다. 칠흑같이 어두운 복도를 걸어가는데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아, 쇼를 두고 왔네? 밤 공기가 제법 차가웠다. 그녀는 다시 그의 방으로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그런데 문틈에 가까워질수록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규칙적으로 들려오던 삐 소리, 그 기계음이 들리지 않았다. 해우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남겨둔 문틈 사이로 방 안을 엿보았다. 그 순간 번쩍하고 하늘을 찢을 듯한 번개가 내리쳤다. 그 짧은 섬광이 방 안을 대낮처럼 밝혔다. 그리고 해우는 보았다.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을. 침대가 비어 있었다. 강지훈이 있어야 할 침대는 텅 비어 있었다. 해우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를 뻔한 것을 간신히 틀어막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가 어디로 사라진 거지? 그때 다시 한번 번개가 쳤다. 이번에는 더 길고 강렬한 빛이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해우는 마침내 그를 발견했다. 방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통유리 창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꼿꼿하고 당당한 자세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의 뒷모습. 그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몇 시간 전까지 침대에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던 남자, 강지훈이었다. 그는 살아있었다. 아니, 그는 처음부터 아픈 적이 없었던 것이다. 해우는 복도에 있는 거대한 도자기 화분 뒤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쳤다. 숨 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것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눈으로 계속해서 방 안을 훔쳐보았다. 강지훈은 한참 동안 창밖에 서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깊은 고뇌와 차가운 분노가 느껴졌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그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해우는 숨을 멈췄다. 달빛과 번갯불에 비친 그의 얼굴은 사진에서 보았던, 혹은 잠들어 있을 때 보았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 냉철하고 단단한 표정. 그곳에는 병약한 환자의 그림자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냉혹한 지배자의 모습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는 침대를 향해 걸어왔다. 절뚝거리거나 비틀거리지도 않았다. 완벽하게 건강하고 힘있는 걸음걸이였다. 그는 침대 위로 올라가 눕더니 스스로 각종 센서와 튜브를 몸에 부착하기 시작했다. 모든 동작은 익숙하고 능숙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눈을 감았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방금 전까지 온 방을 압도하던 그의 강렬한 기운이 사라졌다. 그는 다시 연약하고 무력한 식물인간 환자로 돌아가 있었다. 그리고 멈췄던 심박수 모니터에서 다시 규칙적인 기계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왔다. 하지만 해운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예전과 같을 수 없었다. 그녀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버텼다. 거대한 비밀의 문이 그녀의 눈앞에서 열려버렸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단순히 돈에 팔려온 불쌍한 신부가 아니라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다는 사실을. 복도 바닥의 냉기가 온몸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다. 이해우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리에 숨어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시간 감각이 마비되고 오직 미친 듯이 울리는 심장 소리만이 현실임을 알려주었다. 방 안에서는 다시 규칙적인 기계음이 들려왔다. 그는 완벽한 식물인간 환자로 돌아가 있었다. 하지만 해우는 이제 안다.
저 침대 위에 누워있는 남자는 언제라도 깨어날 수 있는 잠자는 화산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도망쳐야 할까 하지만 어디로 이 거대한 저택을 빠져나간다 해도 새어머니와 언니가 버티고 있는 지옥 같은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게다가 이 끔찍한 비밀을 알아버린 그녀를 강지훈이 혹은 그의 적들이 가만히 내버려 둘 리 없었다. 그녀는 도간에 든 쥐였다.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해우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간신히 일어섰다.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이려 애쓰며 다시 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의 공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했다. 그녀는 침대 옆 의자로 다가가 앉으려 했다. 억지로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평소처럼 그의 이마를 짚어보려 손을 뻗었다. 그때였다. 나 뭐하시나. 어둡고 낮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갈랐다. 해우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뻗었던 손이 허공에서 돌처럼 굳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방금 전까지 눈을 감고 있던 강지훈이 두 눈을 뜨고 그녀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안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얘기만이 번뜩일 뿐이었다. 내 방에 들어오기 전 복도 화분 뒤에서 4분, 문틈으로 안을 엿본 시간이 3분. 내가 다시 눕는 걸 확인하고도 10분이나 더 망설였지. 그 정도 시간이면 충분히 생각했을 텐데 어떻게 할 생각이지. 그는 몸을 일으켜 앉았다. 식물인간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럽고 힘있는 움직임이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팔에 연결된 링거줄과 손가락에 끼워진 센서를 빼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귀찮았던 족쇄를 풀어내는 것처럼 보였다. 해우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입술이 파르르 떨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눈앞의 남자는 그녀가 알던 강지훈이 아니었다. 그는 낯선 사람이었다.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는 존재.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답을 찾게 될 거야. 물론 네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차분했다. 그는 침대에서 내려와 해운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해운은 숨이 막혀왔다. 마침내 그가 그녀의 바로 앞에 섰다. 180쇼 치미니는 좋게 넘어 보이는 큰 키가 그녀를 완전히 압도했다. 그는 고개를 숙여 겁에 질린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내언 이뮤라가 아니더군. 그의 말에 해운의 눈이 커졌다. 내 이름은 이해운, 이뮤라의 이복동생, 임씨 집안의 골칫덩어리 유령. 언니 대신 팔려온 불쌍한 재물, 내가 틀렸나.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해운은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이 남자의 손 안에서 그녀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었다. 누구세요? 간신히 쥐어짜낸 목소리는 처참하게 갈라져 나왔다. 그는 피식 하고 짧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일말의 온기도 없었다. 보다시피 내 남편 강지훈이다. 다만 세상이 아는 것보다 조금 더 건강한 상태일 뿐. 그는 전신 방 한가운데 있는 테이블로 가더니 물을 한 잔 따랐다. 그리고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다리를 꼬았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제왕의 모습이었다. 앉아. 이제부터 우리가 나누어야 할 이야기가 좀 있으니. 해우는 마법에 걸린 사람처럼 그의 말에 따라 맞은편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알고 있겠지만 몇 달 전 교통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그건 사고를 위장한 살인 미수였지. 그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범인은 아주 가까이에 있어. 내 회사. 어쩌면 내 가족 안에 내가 멀쩡히 살아있다는 걸 알면 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를 다시 죽이려 들 거다. 그래서 난 죽은 사람이 되어야만 하고 했어. 식물인간, 그것만큼 적들을 방심하게 만들고
어둠 속에서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기에 좋은 위장은 없으니까. 혜우는 숨을 죽인 채 그의 말을 들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지. 바로 너. 이혜은. 그의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 향했다. 임유라였다면 단순하고 멍청해서 내 비밀을 눈치챌 일도 없었을 거다. 설사 알았다고 해도.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거나 돈 몇 푼의 비밀을 팔아넘겼겠지. 하지만 넌 달랐어. 넌 똑똑하고 신중하고 무엇보다 관찰력이 뛰어나더군. 내 작은 움직임, 미세한 변화들을 모두 놓치지 않았어. 그리고 그걸 확인하고도 경거망동하지 않았지. 그의 칭찬은 전혀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가 자신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시험해왔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선택의 시간이 온 거야. 이혜은.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밀었다. 이 안에는 10억 원짜리 수표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비행기표, 그리고 새로운 신분증이 들어있다. 오늘 밤 여기서 본 모든 것을 잊고 조용히 사라져. 그럼 아무도 널 찾지 않을 거야. 내 그 지긋지긋한 가족에게서도 영원히 벗어날 수 있겠지. 10억 원, 평생 만져볼 수도 없을 거라 생각했던 거액이었다. 이것만 있으면 그녀는 어디를 가서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지옥 같았던 과거를 모두 잊고 이것은 그녀가 꿈꾸던 자유였다. 하지만 혜우는 선뜻 봉투에 손을 뻗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 제안은 너무나 달콤했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독처럼 느껴졌다.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언제나 위험한 법이다. 그가 지금은 약속을 하지만 일이 끝난 뒤에 자신을 그대로 내버려 둘까? 그의 적들은 그들이 자신을 찾아내려 하지 않을까? 살아있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무엇보다도 이렇게 도망치는 것은 그녀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녀는 평생을 그림자처럼, 유령처럼 살아왔다. 언제나 남의 뜻에 따라 끌려다니고 짓밟혔다. 이대로 도망친다면 그녀는 평생을 또다시 누군가에게 쫓기며 숨어 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었다. 혜우는 고개를 들어 강지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빛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결의였다. 이 돈은 받지 않겠어요. 그녀의 말에 강지훈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거절하는 건가? 더 큰 금액을 원하는 거라면? 아니요, 돈은 필요 없어요. 혜우는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꾹 움켜쥐었다. 전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평생을 숨어 살고 싶지도 않고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전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당신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고 싶어요. 말해봐. 그의 목소리에는 흥미가 서려 있었다. 거래를 하죠? 전 당신의 눈과 귀가 되어 드리겠어요. 이 집 안에서 당신의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이겠습니다. 당신의 적들이 누구인지,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제가 알아내겠어요. 대신 혜우는 잠시 숨을 골랐다. 모든 일이 끝났을 때 저에게 완벽한 자유를 주세요. 단순히 돈과 신분증을 주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을 올가매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저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세요. 제 새어머니와 언니,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법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당신의 힘으로 도와주세요. 제가 더 이상 그들의 인형으로 살지 않아도 되도록.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강지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가 그녀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혜우는 그의 시선에 압도당하면서도 결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을 건 도박이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제미스건!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진짜 미소였다. 팔려온 재물이 아니라 동맹을 제안하는 건가? 좋아, 거래하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오늘부터 당신은 내 아내이자 내 유일한 파트너다. 이혜은 씨. 혜우는 잠시 망설이다.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단단했다. 그 손을 통해 전해져 오는 힘과 결의가 그녀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잠재워 주었다.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기묘하고 위험한 동맹이 맺어졌다. 이제부터 우리의 소통 방식이다. 강지우는 그녀를 서재로 데려가 그들만의 암호를 정했다. 그녀가 읽어주는 책의 종류는 방문객의 신분을 의미했다. 경제서적은 회사 사람, 역사책은 가족, 시집은 기타 인물, 책 페이지를 넘기는 속도로 상황의 긴급함을 알렸다. 특정 단어에 손가락을 짚는 것으로 예와 아니오를 표시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복잡하고 미묘한 신호들을 약속했다. 명심해. 이제부터 우린 한 배를 탔다. 내가 무너지면 당신도 끝이야. 그의 마지막 경고는 차가웠지만 해오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기묘한 안정감이 들었다. 처음으로 그녀의 인생에 내 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것이다. 비록 그 편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일지라도.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강지우는 다시 침대로 돌아가 식물인간 환자가 되었다. 해우는 그의 옆에 앉아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가 돼버린 책을 펼쳐 들었다. 창밖으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그녀는 다짐했다. 반드시 살아남아. 자신의 진짜 인생을 되찾겠다고.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그렇게 조용히 올랐다. 강지훈과의 비밀 동맹이 맺어진 후 이혜은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식물인간 남편을 돌보는 비운의 어린 신부였다. 매일 아침 그의 얼굴을 닦아주고 정해진 시간에 간병인과 함께 그의 몸을 마사지했으며 오후에는 햇살이 잘 드는 창가에 앉아 그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모든 행동에는 날카롭게 벼려진 목적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눈은 카메라가 되었고 귀는 도청 장치가 되었다. 이 거대하고 적막한 청홍학은 그녀의 정보 수집 무대였다. 해오는 가장 먼저 집안의 사용인들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어리고 세상 물정 모르는 새댁이라는 역할을 10분 활용했다. 특히 수다스럽고 자신을 은근히 무시하던 젊은 하녀 민지에게는 더없이 좋은 먹잇감이었다. 해우는 일부러 민지에게 집안일에 대해 묻거나 방문객들에 대해 순진한 호기심을 보였다. 민지 씨, 어제 오셨던 분은 누구예요? 인상이 참 좋으시던데. 아, 그분이요. 박태준 부회장님이세요. 돌아가신 회장님의 사촌 동생분이시죠? 지금 그룹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계신 분이에요. 도련님을 친아들처럼 아끼신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민지는 신이 나서 떠들었다. 해우는 순진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새겼다. 친아들처럼 아낀다는 말 뒤에 숨겨진 위선과 탐욕을. 그녀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또한 총괄 집사인 김 집사를 주의 깊게 살폈다. 그는 늘 과묵하고 표정 변화가 없었지만 강지훈에 대한 충성심만큼은 진짜였다. 해우는 그가 지훈의 비밀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섣불리 떠보지는 않았다. 대신 그녀는 김 집사 앞에서 더욱더 헌신적으로 지훈을 돌보는 모습을 보였다. 그녀의 진심 어린 간호에. 처음에는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김 집사의 눈빛도 점차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며칠 동안 해우는 집안의 권력 구조와 인물들의 관계도를 파악해 나갔다. 그리고 매일 밤 모두가 잠든 시간이 되면 그녀는 강지훈에게 보고를 올렸다. 그들의 소통은 점점 더 정교하고 은밀해졌다. 오늘은 박 부회장님이 다녀가셨어요. 해우는 경제서적을 펼쳐 들며 말했다. 이것은 회사 사람이 다녀갔다는 신호였다. 그녀는 책의 특정 페이지를 펼쳤다. 그 페이지 번호는 박 부회장을 의미했다. 그녀는 박 부회장이 했던 말들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감정을 씻지 않은 건조한 목소리로 읊었다. 이노테크라는 회사를 인수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룹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결정이라고. 도련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하셨죠. 그녀가 이노테크라는 단어를 말할 때 그녀의 손가락은 책의 한 문장을 가만히 짚고 있었다. 그 문장은 적대적 인수합병에 관한 내용이었다.
강지우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혜우는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몸에 흐르는 공기가 순간적으로 차가워지는 것을. 그날 밤 혜우는 지훈의 지시에 따라 서재의 창과 화분에 푸른색 수국을 꽂아두었다. 그것은 외부에서 유일하게 지훈의 비밀을 알고 있는 충신, 김 비서에게 보내는 신호였다. 긴급 지시 사항 있음. 자정에 내 개인 메일 확인. 다음날 아침. 경제 뉴스에 작은 기사 하나가 실렸다. 유망한 IT 벤처기업인 이노테크가 해외 투자 자본 유치에 성공하여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방어했다는 내용이었다. JS그룹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가 사실상 무산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날 오후 박태준 부회장이 분노에 찬 얼굴로 청군각을 찾아왔다. 그는 강지훈의 병실에 들어와 마치 정말로 그가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분통을 터뜨렸다. 지훈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다 된 밥에 쟤를 뿌리다니 대체 어디서 정보가 샌 건지. 내부에 첩자가 있는 게 분명해. 내가 반드시 그놈을 찾아내서 갈기갈기 찢어버릴 거다. 그는 혜운이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고함을 질렀다. 혜운은 겁에 질린 사슴 같은 표정을 지으며 어깨를 움츠렸다. 부회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박태준은 그제야 혜운을 발견하고는 헛기침을 하며 표정을 갈무했다. 아, 세아가 미안하네. 회사 일 때문에 내가 잠시 이성을 잃었어. 놀라게 했다면 용서하게. 아니에요. 그룹에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건가요? 제가 도울 일은 없을까요? 순진무구한 얼굴로 묻는 혜운을 보며 박태준은 속으로 혀를 찼다. 네가 뭘 알겠느냐? 그저 그림처럼 앉아 내 남편 시중이나 잘 들거라. 그는 혜운에게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다. 이 정도 일은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 수 있어. 넌 그저 지훈이 곁이나 잘 지켜주면 돼. 박태준이 돌아간 후 혜운은 다시 지훈과 단둘이 남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역사책을 꺼내 들었다. 가족을 의미하는 책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나지막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 왕은 가장 신임하던 아우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아우는 왕의 옥새를 탐내 역모를 꾸몄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는 동안 지훈의 입가에 누구도 보지 못하는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첫 번째 방역은 성공이었다. 혜운의 역할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정보 전달자를 넘어 지훈의 의도를 담은 미끼를 던지는 역할까지 수행했다. 어느 날 JS그룹의 법무팀장인 초의 변호사가 지훈을 찾아왔다. 그는 박태준의 신복 중 한 명이었다. 혜운은 그가 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지훈과 작전을 짜두었다. 최 변호사가 서류에 대해 한참 설명하고 있을 때 혜운은 실수인 척 커피를 서류 위로 쏟았다. 어머, 어떡해. 죄송해요, 변호사님. 그녀는 호들갑을 떨며 젖은 서류를 닦는 척하면서 재빨리 서류의 내용을 눈에 담았다. 그것은 지훈이 소유한 해외 비자금, 계좌에 대한 접근 권한을 박태준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이었다. 그들은 지훈이 의식이 없는 틈을 타 그의 재산을 빼돌리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혜운이 꽂아둔 화분의 꽃은 붉은 장미로 바뀌어 있었다. 적의 핵심 계획 파악, 즉시 대응. 며칠 뒤, 해외에서 익명의 제보로 인해 JS그룹의 비자금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뉴스가 터져 나왔다. 박태준의 계획은 또다시 수포로 돌아갔다. 박태준은 점점 더 초조해졌다. 모든 일이 이상하게 꼬여가고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자신의 계획을 미리 알고 방해하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주변 인물들을 모두 의심하기 시작했지만 설마 그 중심의 저택 안에서 인형처럼 앉아있는 어린 신부가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 이혜우는 그저 운 나쁜 장식품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장식품은 이제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혜우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었다. 처음에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냉철한 판단력과 대담함이 채워졌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던 과거의 이혜운이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자신의 말을 움직이는 플레이어가 되어 있었다. 물론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박태준의 의심이 깊어질수록
그의 눈초리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해우는 매 순간 살얼음 판을 걷는 기분으로 연기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이 아슬아슬한 긴장감 속에서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날 저녁, 해우는 태블릿 PC로 뉴스를 보고 있었다. JS그룹의 주가가 비자금 스캔들로 인해 소폭 하락했다는 기사였다. 그녀는 기사를 읽으며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작은 미소를 지었다. 첫 승리의 달콤함이었다. 사모님, 뭘 보고 그리 웃으세요? 간호사의 목소리에 해우는 화들짝 놀라며 미소를 지웠다. 그녀는 재빨리 슬픈 표정을 지어 보이며 태블릿 화면을 껐다. 아니에요. 그냥 살아계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간호사는 안쓰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해우는 다시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내의 가면을 썼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새로운 계획에 대한 기대로 조용히, 그러나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박태준의 계획에 연달아 제동을 걸면서 이혜운과 강지훈의 비밀 동맹은 조용하지만 견고한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다. 혜운은 더 이상 청운각의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성에 보이지 않는 여주인이자 잠자는 사자의 유일한 대리인이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해졌고 눈빛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총명함과 단단함이 자리 잡았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다. 그녀가 잊고 싶었던, 아니, 잊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망령이 예고 없이 천궁각의 육중한 대문을 두드렸다. 그날 오후, 해우는 여느 때처럼 지훈의 침대 옆에 앉아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그들이 새로 정한 암호에 따라 소설책은 개인적인 문제나 사적인 감정을 의미했다. 그녀는 그에게 지난밤 꾸었던 어머니에 대한 꿈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고 있었다. 그 순간 김 집사가 곤란한 표정으로 방에 들어왔다. 사모님, 저 댁에서 손님들이 찾아오셨습니다. 댁? 그 한마디에 해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에게 댁이라고 부를 만한 곳은 단 한 군데뿐이었다. 지옥과도 같았던 새어머니와 이복 언니가 있는 곳. 누가 왔다고요? 임유라 양과 어머님 되시는 분께서 김 집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요란한 목소리가 복대서부터 들려왔다. 어머, 김 집사님, 우리가 못 들어올 곳에 온 것도 아닌데 뭘 그리 막으세요? 내 딸이 이 집 안주인인데. 박숙자였다. 그녀는 마치 제 집인 양 거침없이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 뒤를 명품으로 치장한 이뮤라가 거만한 표정으로 따라 들어왔다. 두 사람의 화려하고 저속한 차림새는 청운각의 기품 있는 분위기와 노골적으로 충돌했다. 그들의 눈은 방 안에 값비싼 가구와 장식품들을 훑으며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키 꼴은 제법이네. 우리 동생, 이런 데서 사니까 사람이 달라 보여. 유라가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해우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과거의 악몽이 눈앞에 되살아났다. 다락방의 차가운 공기, 박숙자의 날카로운 손톱, 유라의 경멸 어린 웃음소리. 여긴 어떻게 오긴? 네가 우리한테 연락 한 통 없어서 직접 와봤지. 사위 될 사람은 어떤지 얼굴도 좀 보고. 박숙자는 그렇게 말하며 대뜸 강지훈이 누워있는 침대로 다가갔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지훈의 얼굴을 뜯어보며 혀를 찼다. 치쯧쯧, 정말 산송장이 따로 없구나. 그래도 얼굴은 참 잘생겼네. 우리 유라가 시집 왔어야 하는 건데. 그 무례하고 경박한 태도의 해우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내가 주세요. 차가운 목소리가 해운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박숙자와 유라의 시선이 동시에 그녀에게 꽂혔다. 뭐 지금 뭐라고 했으니? 박숙자가 눈을 치켜떴다. 여긴 제 남편이 쉬어야 할 곳이에요. 조용히 해달라는 말 안 들리세요? 용건 있으시면 응접실로 가시죠. 여긴 아니에요. 해운의 단호한 태도에 박숙자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코웃음을 쳤다. 여우주, 이게 며칠 사이에 재벌가 사모님 행세는 제대로 배웠나 보네. 네가 지금 누구 덕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잊었어. 그들은 결국 해운의 뜻대로 응접실로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그곳에서 벌어진 대화는 혜은의 예상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노골적이었다. 본론만 말할게. 박숙자는 다리를 꼬고 앉아 말했다. 네 아버지 오늘 회사가 어렵다. 투자금이 좀 필요해. 그리고 우리 유라도 곧 결혼해야 하는데. 혼수며 예단이며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야. 네가 이제 이 집 안주인이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겠지.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왜냐니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게 다 누구 덕인데 원래 이 자리는 우리 유라 자리였어. 네가 대신 시집와 줬으니. 당연히 우리한테 보답을 해야지. 안 그래? 유라가 손톱을 다듬으며 거들었다. 언니한테 고마운 줄 알아야지. 이하은, 네가 언제 이런 호사를 누려보겠어. 매달 생활비로 1억씩 보내. 그리고 나. 이번 신상으로 나온 스포츠카 한 대 뽑아줘. 그 정도는 껌값이잖아. 그들의 뻔뻔하고 탐욕스러운 요구에 해오는 형이증이 날 지경이었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그들의 착취에 시달려왔다. 이제는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지독한 거머리처럼 다시 그녀의 인생에 달라붙으려 하고 있었다. 못해요. 해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집의 모든 것은 제 것이 아니라 제 남편의 것이에요.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거짓말, 박숙자가 소리쳤다. 식물인간이 뭘 안다고. 사실상 네가 주인이나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달라는 대로 주지 않으면. 우리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마침내 그녀가 본색을 드러냈다. 협박이었다. 내가 이뮤라가 아니라 이혜온이라는 사실. 강씨 집안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 세상에 알려지면 대한민국 최고 재벌인 JS그룹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날 텐데 넌 어떻게 될 것 같아? 이 집에서 쫓겨나 길바닥에 닿는 건 물론이고 감옥에 갈 수도 있어. 내 인생 우리가 끝장낼 수도 있다는 말이야. 박숙자의 악독한 말들이 비수처럼 혜은의 가슴에 박혔다. 온몸이 떨려왔다. 두려웠다. 하지만 그 순간 혜은의 뇌리에 침대 위에 누워있던 강지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뒤에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아군이 있었다. 혜은은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무릎 위에 놓인 책의 표지를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응접실로 오기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들고 온 소설책이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책 표지의 특정 부분을 그와 약속했던 긴급구조 요청, 신호를 의미하는 패턴을 천천히 그렸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응접실의 샹들리에 장식 속에 교묘하게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가 그녀의 모든 행동과 대화를 실시간으로 지훈의 방에 있는 태블릿 PC로 전송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을 감고 누워있던 지훈은 태블릿 화면을 통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있었다. 박숙자와 유라가 혜온에게 가하는 모욕과 협박을 들으며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다. 그는 자신의 여자에게 가해지는 위협을 용납할 수 없었다. 또한 그 위협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는 혜운의 침착함과 용기에 감탄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파트너였다. 혜운은 시간을 벌어야 했다. 그녀는 애써 두려움을 감춘 채 나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내일 다시 오세요. 그때까지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녀의 굴복하는 듯한 태도에 박숙자와 유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갔다. 그들이 떠나자마자 혜우는 지훈의 방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약속대로 창가에 푸른 수국을 꽂아두었다. 다음 날 아침 박숙자와 유라는 승리감에 도취된 채 다시 청군각을 찾았다. 그들은 혜운이 거액의 돈을 준비해 놓고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혜운이 아니라 김 집사와 딱딱한 표정의 변호사 2명이었다. 이게 다 무슨 소란이야. 이혜운은 어디 있고? 박숙자가 소리쳤다. 변호사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박숙자 씨, 임유라 씨 되십니까? 저는 강지훈 총수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변호사는 두 사람에게 합의서 한 장을 내밀었다. 이것은 위자료 지급 합의서입니다.
두 분께서 임씨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강지훈 총수님과 이혜운 사모님의 결혼 생활에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보상으로 소정의 위자료를 지급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제시한 금액은 그들이 요구했던 것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액수였다. 장난해. 우리가 이런 푼돈 받으려고 온 줄 알아? 당장 이혜운 불러. 유라가 악을 썼다. 그러자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 두 번째 서류 뭉치를 꺼내 보였다. 이것은 박숙자 씨께서 지난 5년간 남편이신 임 사장님의 회사에서 횡령한 내역이 담긴 증거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임유라 양이 법인카드를 유용하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명품을 구매한 내역입니다. 서류에는 날짜와 금액, 사용처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박숙자와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이 합의서에 서명하고 위자료를 받은 뒤 다시는 이혜은 사모님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저희와 함께 검찰청으로 가셔서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으시거나 선택하십시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그들은 덫에 걸린 생쥐꼴이었다. 잠시 동안의 정적 끝에 박숙자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다. 그들은 결국 합의서에 서명하고 굴욕적으로 위자료를 받아 챙겨 도망치듯 천궁각을 빠져나갔다. 혜우는 2층 창문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멀어져 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자신을 올가매던 마지막 족쇄가 끊어졌음을 느꼈다.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마침내 얻게 된 진정한 자유를 위한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녀가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다 끝났어. 혜우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강지훈이 어느새 그녀의 뒤에 서 있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의 품은 넓고 따뜻했다. 고마워요. 혜운이 그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다. 아니, 내가 더 고맙다. 그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내 파트너가 되어줘서. 그 순간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거래나 계약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연대감만이 가득했다. 지옥 같던 과거를 완벽하게 청산한 혜우는 이제 온전히 그와의 전쟁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관계는 파트너를 넘어 그 이상의 무언가로 발전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과거의 악령을 완벽하게 떨쳐낸 이혜우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단단해졌다. 강지훈과의 관계 역시 단순한 파트너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유일한 동반자로 깊어지고 있었다. 청운각의 고요함 속에서 그들의 유대감은 날마다 굳건해졌지만 반대로 박태준을 향한 수사망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연이은 계획 실패로 잔뜩 경계심이 높아진 박태준은 좀처럼 꼬리를 잡히지 않았다. 그는 청군각 방문을 줄였고 회사에서도 극도로 말을 아꼈다. 중요한 대화는 자신의 사무실이나 완벽하게 보안이 유지되는 장소에서만 나누었다. 정보의 유입이 끊기자 혜운과 지훈 사이에도 초조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이대로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어요. 어느 날 밤 혜운은 지훈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정보를 기다리는 스파이가 아니었다. 이제는 스스로 먹잇감을 찾아 나서는 사냥꾼이 되고 싶었다. 뭔가? 그를 자극해서 움직이게 만들어야 해요. 덫을 놓고. 그가 스스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야죠.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다. 지훈은 그런 그녀를 몰차 바라보았다. 짧은 시간 동안 그녀는 놀랍게 성장해 채 있었다. 연약한 소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그의 옆에 나란히 설 수 있는 전사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그녀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들은 김비서를 통해 박태준이 공을 들이고 있는 해외 투자건에 대해 거짓 정보를 흘렸다. 경쟁사가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투자를 제안했다는 소문이었다. 조급해진 박태준은 해외 투자자와의 긴급 화상회의를 잡아야만 했다. 문제는 장소였다. 회사 사무실은 내부 첩자를 의심하는 그에게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 고민 끝에 그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장소를 선택했다. 바로 청운각의 서재였다.
식물인간 조카와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조카 며느리만 있는 그곳이야말로 완벽한 밀실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박태준이 서재를 사용하겠다는 전가를 받았을 때 혜운과 지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덫에 걸려들었다. 문제는 어떻게 그의 대화를 엿듣느냐였다. 청운각의 서재는 방음이 완벽했고 보안 시스템도 최첨단이었다. 혜우는 며칠 동안 서재 주변을 맴돌며 방법을 고민했다. 그녀는 집안의 구조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던 하녀 민지에게 넌지시 물었다. 이 집은 참 신기한 공간이 많아요. 서재 뒤쪽에도 작은 문이 있던데 그건 뭐예요? 아, 그거요. 예전에 음식이나 차를 나르던 작은 배선실 통로인데 지금은 거의 안 쓰는 창고나 마찬가지예요. 먼지만 잔뜩 쌓여 있을걸요. 그 순간 하은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다. 회의 당일 혜우는 만반의 준비를 했다. 그녀는 박태준에게 직접 차를 대접하겠다며 서재로 향했다. 그리고 그가 화상회의에 집중하는 틈을 타 재빨리 서재 책장 뒤에 숨겨진 낡은 배선실 문으로 들어갔다. 좁고 먼지 쌓인 통로는 서재의 벽과 연결되어 있었다. 낡은 벽에 환기구를 통해 서재 안의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만약 들키기라도 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혜우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박태준은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화상회의는 이미 끝난 듯했다. 선진건설 손실이 너무 커지고 있다고 몇 번을 말합니까? 더 이상은 위험해요. 선진건설 혜우는 그 이름을 똑똑히 기억했다. JS그룹의 건설 자회사로 몇 년째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며 그룹의 골칫덩이로 전락한 회사였다. 단지 때 그 유령 회사로는 이제 한계야. 감사팀이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 당장 자금 세탁 루트를 바꿔야 합니다. 알파 프로젝트, 개발 자금 쪽으로 나머지를 전부 돌리세요. 그쪽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테니. 유령 회사, 자금 세탁, 알파 프로젝트. 단편적인 단어들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불길한 기운은 명확했다. 혜우는 온 신경을 집중해 그의 모든 말을 녹음하듯 머릿속에 새겨 넣었다. 그리고 이 사진 매수 자금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소? 강지훈이 저 모양이니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서 회장 직무대행 안건을 통과시켜야 해. 시간이 없어. 그의 마지막 말은 혜운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가 노리는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다. JS그룹 전체를 삼키려는 것이었다. 통화가 끝나고 혜우는 쥐 죽은 듯이 숨어 있다가 박태준이 서재를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겨우 통로를 빠져나왔다. 온몸이 식은땀과 먼지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침내 뱀의 굴을 찾아낸 것이다. 그녀는 곧장 지훈의 방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약속된 신호에 따라 그에게 방금 들은 모든 것을 상세하게 보고했다. 그녀의 보고를 듣는 내내 지훈은 미동도 없었지만 굳게 감긴 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혜우는 놓치지 않았다. 그가 지금 얼마나 깊은 분노에 휩싸여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보고가 끝나자 혜우는 조용히 물었다. 선진건설, 그게 뭐죠? 잠시 후 지훈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바닥 위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 그와 그녀만이 아는 또 다른 소통 방식이었다. 내가 사고를 당하기 전부터 이상할 정도로 큰 적자를 내던 회사, 자금 흐름을 추적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지. 그의 손가락 움직임이 잠시 멈췄다. 그리고 다시 이어졌다. 선진건설의 적자는 장부상의 가짜 손실이었던 거야. 그 돈은 유령원 회사를 통해 세탁된 후 박태준의 주머니로 들어갔겠지. 알파 프로젝트는 그가 빼돌린 돈으로 자신의 지분을 늘리고 이 사진을 매수하기 위한 위장 사업이고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거대한 부패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박태준은 수년간 회사의 돈을 빼돌려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마침내 지훈이 사고로 쓰러지자 그룹 전체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는 박태준의 개인 사무실에 있을 거다. 그의 컴퓨터 안 혹은 비밀 금고 안에 회계 장부 원본, 자금 이체 기록,
그것만 손에 넣으면 끝낼 수 있어. 하지만 그곳은 JS그룹 본사 사옥의 최고층, 보안이 가장 삼엄한 곳이었다. 외부인은커녕 내부 직원조차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곳,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였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해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거대한 적의 심장부로 잠입해야 하는 위험천만한 계획.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대신 뜨거운 투지가 불타올랐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리고 그의 손바닥에 천천히. 하지만 힘주어 글씨를 썼다. 지급하기요. 그녀의 결심을 읽은 지훈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그것은 동의이자 신뢰의 표시였다. 이제 그들의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더 이상 천군각이라는 안전한 요새에 머물 수 없었다. 그들은 이제 적의 심장부로 직접 뛰어들어야만 했다. 실패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위험한 작전에 막이 오르고 있었다. 적의 심장부를 공략하기 위한 작전은 그날 밤부터 즉시 시작되었다. 강지훈의 병실은 거대한 전쟁을 앞둔 비밀 벙커의 작전 상황실이 되었다. 외부와의 유일한 연결책인 김 비서가 위장 보고를 핑계로 밤늦게 천군각을 찾아왔고, 세 사람은 JS그룹 본사 건물의 설계도를 태블릿 PC 화면에 띄워놓고 머리를 맞대었다. 박태준 부회장의 사무실은 35층, 가장 안쪽에 있습니다. 이 복도는 24시간 경비가 상주하고 30초 간격으로 움직임을 감지하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문 인식과 홍채 인식까지 거쳐야만 문이 열립니다. 김 비서의 설명은 절망적이었다. 그곳은 말 그대로 철옹성이었다.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야. 침대에 누워있던 지훈이 그의 목소리 역할을 하는 태블릿 PC의 텍스트, 음성 변환 기능을 통해 말했다. 그의 진짜 목소리는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아껴두어야 했다. 30분마다 서버 점검을 위해 90초간 보안 시스템에 딜레이가 생긴다. 문제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그곳까지 접근하느냐는 거지. 모두의 시선이 해운에게 향했다. 이번 작전의 성패는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다. 제가 가야죠. 해운이 침착하게 말했다. 제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니까요. 그들은 며칠에 걸쳐 한 편의 영화처럼 정교한 계획을 세웠다. 작전명은 트로이의 목마. 해운은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아내의 역할을 맡아. 그동안 고생한 김 비서에게 정성이 담긴 도시락을 전해주러 간다는 명분으로 JS그룹 본사를 방문하기로 했다. 김 비서의 사무실은 박태준의 사무실과 같은 층에 있었다. 작전 당일, 해운은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을 들고 김 비서의 안내를 받으며 JS그룹 본사 35층에 발을 들였다. 수많은 엘리트 사원들이 그녀를 신기한 듯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다. 모두에게 그녀는 그저 불쌍한 총수의 어린 아내일 뿐이었다. 김 비서의 사무실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던 해우는 약속된 신호에 따라 살짝 어지러운 척 이마를 짚었다. 김 비서님, 죄송한데 제가 잠시 쉴 만한 곳이 있을까요? 갑자기 현기증이 나서.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이쪽으로. 임원 전용 휴게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김 비서가 그녀를 부축해 복도를 나서는 순간 약속된 시간이 되었다. 복도의 조명이 순간적으로 깜빡거리더니 비상등으로 바뀌었다. 30분마다 돌아오는 정기 서버 점검이었다. 에요, 이런, 제가 잠시 전력팀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모님은 저쪽 휴게실에 먼저 가 계십시오. 김 비서가 경비들의 시선을 끄는 사이 해운에게는 정확히 90초의 시간이 주어졌다. 그녀는 떨리는 가슴을 안고 박태준의 사무실로 향했다. 김 비서가 미리 건네준 마스터키로 지문 인식 장치를 해제하고 특수 제작된 콘택트 렌즈로 홍채 인식을 통과했다. 마침내 굳게 닫혔던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사무실 안은 어둡고 고요했다. 그녀는 곧장 거대한 책상으로 다가가 미리 준비해온 초소형 USB 장치를 박태준의 개인 컴퓨터 본체 뒷면에 몰래 부착했다. 그것은 평범한 방향제처럼 생긴 위장 장치였다. 이제 박태준이 이 컴퓨터를 켜기만 하면
안에 모든 비밀 파일들이 외부 서버로 자동 전송될 것이었다. 임무를 마친 혜운이 사무실을 빠져나온 순간 복도의 조명이 다시 환하게 켜졌다. 그녀가 사용한 시간은 정확히 85초였다. 아무도 그녀의 잠입을 눈치채지 못했다. 증거를 확보할 미끼는 던져졌다. 이제 남은 것은 여우를 사냥터로 끌어내는 일이었다. 청운각으로 돌아온 혜우는 곧바로 두 번째 작전에 돌입했다. 그녀는 집안에서 가장 입이 가볍고 박태준에게 은밀히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하녀에게 일부러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였다. 무슨 일 있으세요? 사모님. 아니에요. 그냥 의사 선생님 말씀이 남편의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대요. 가망이 없다고. 그녀의 실감. 나는 연기의 하녀는 안쓰러워하면서도 눈을 반짝였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지훈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소문은 어김없이 박태준의 귀로 흘러 들어갔다. 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 보고를 받으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하늘이 자신을 돕고 있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 주치의에게도 사람을 붙여 확인했다. 지훈의 할아버지 때부터 집안의 주치의를 맡아온 늙은 의사는 박태준의 사람에게 매우 비관적이라는 소견이 담긴 가짜 진료 기록을 보여주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강지훈, 내 놈의 시대는 이제 끝이다. 탐욕과 조급함에 눈이 먼 박태준은 마침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강지훈의 건강 상태를 근거로 허 회장 직무 정지 및 직무대행 선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발의했다. 자신이 매수해둔 이사들은 거수기처럼 그의 제안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임시 주주총회의 날짜는 일주일 뒤로 잡혔다. 그날은 JS그룹의 주인이 바뀌는 날이 될 것이었다. 박태준은 승리를 예감하며 축배를 들었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 파놓은 깊은 함정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주주총회 소집 공고가 뜨던 날 밤, 혜은이 설치한 USB 장치에서 마침내 모든 파일의 다운로드가 완료되었다는 신호가 왔다. 선진건설의 비밀 회계 장부, 유령호 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 내역, 이사진을 매수한 증거까지. 박태준의 모든 범죄 행각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다. 강지훈의 병실에 모인 세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김 비서가 말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혜은 씨. 지훈이 태블릿을 통해 말했다. 그의 무미건조한 기계음 속에는 깊은 신뢰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혜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다. 하지만 저 어둠의 끝에는 반드시 새벽이 올 것이다. 일주일 뒤 모든 것이 끝날 거예요. 혜은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승리를 확신하는 단단한 결이었다. 이제 무대는 모두 준비되었다. 배우들은 각자의 위치에 섰고 마지막 막이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거대한 폭풍이 JS그룹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거침없이 다가오고 있었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의 아침이 밝았다. 서울의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고 푸르렀다. 박태준은 새벽같이 일어나 최고급 원단으로 맞춘 검은색 슈트를 입었다. 거울 앞에 선 그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비통함과 책임감이 뒤섞인 표정, 슬픔을 억누르는 듯한 단호한 눈빛, 지난 며칠간 거울을 보며 수십 번도 더 연습한 표정이었다. 오늘 그는 이 연기로 JS그룹의 왕좌를 차지할 것이다. 수십 년간 자신을 짓눌러 왔던 강씨 일가의 그림자를 지우고 마침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날이었다. 그는 자신감에 넘쳤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같은 시각, 청운각의 분위기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혜우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강지훈의 넥타이를 매주었다. 몸에 꼭 맞는 짙은 네이비색 슈트를 입은 그는 더 이상 병약한 환자가 아니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난 왕, 자신의 왕국을 되찾으러 가는 지배자의 모습이었다. 혜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눈을 바라보며 그 안에 담긴 결의와 신뢰를 읽을 뿐이었다. 그녀의 손길 하나하나에
반드시 이기고 돌아오라는 무언의 응원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 따뜻하고 단단한 감촉이 지난 몇 달간의 불안과 두려움을 눈 녹듯 녹여주었다. 회장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김 비서가 방문 앞에서 허리를 숙였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혜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 뒤 방을 나섰다. 혜은은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기도했다. 그녀의 전쟁은 이곳에서. 그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거실의 대형 스크린 앞에 앉아 주주총회 실시간 중계 화면을 켰다. JS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곧 JS그룹의 운명이 결정될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예정된 시간이 되자 박태준이 비장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다. 강당 안의 모든 조명이 그를 향해 쏟아졌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여 슬픔을 표현하는 듯하더니 이내 마이크를 잡았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고 완벽하게 계산된 연기였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JS그룹을 이끌던 젊은 거목, 저의 사랑하는 조카 강지훈 회장은 불의의 사고로 몇 달째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의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단상 뒤의 거대한 스크린에 지훈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가 떴다. 부회복 불가능, 인지 능력 상실, 모두 주치의와 짜고 만든 가짜 서류였다. 강당 곳곳에서 안타까운 탄식이 흘러나왔다. JS그룹은 더 이상 선장을 잃은 배처럼 표류할 수 없습니다. 강지훈 회장을 대신하여 이 그룹을 위기에서 구하고 다시 반석 위에 올려놓는 것이 저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주주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 강지훈 회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제가 회장 직무대행으로서 이 그룹을 이끌고자 합니다. 박태준의 연설은 좌중을 압도했다. 그의 비장한 호소에 많은 주주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편에 서기로 약속한 이사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이제 의장의 투표 개시 선언만 떨어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었다. 박태준의 입가에 감출 수 없는 미소가 번졌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고왕. 강당의 육중한 뒷문이 마치 폭발하듯 세차게 열렸다. 소란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역광 속에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강당 안의 모든 것을 훑어보는 듯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모습이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자 강당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술렁임이 점차 경악으로 바뀌어갔다. 저 사람은 말도 안 돼. 강지훈 회장. 그곳에는 강지훈이 서 있었다. 휠체어도 환자복도 아니었다.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슈트 차림으로 그 어떤 때보다도 건강하고 위압적인 모습으로 그의 곁에는 그림자처럼 김 비서가 뒤따르고 있었다. 단상 위에 박태준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들이 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졌다. 지훈아, 네, 네가 어떻게 여기에? 그의 목소리는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다. 강지훈은 그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성큼성큼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정적에 휩싸인 강당 안에 무겁게 울려 퍼졌다. 그는 박태준을 밀치고 마이크 앞에 섰다. 몇 달 만에 듣는 그의 진짜 목소리가 강당 전체를 뒤흔들었다. 제가 좀 늦었군요. 박태준 부회장님.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얼어붙은 박태준을 차갑게 쏘아보았다. 아니, 이제부터는 박태준 씨라고 불러야겠습니다. 강당은 충격에 휩싸였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왕이 멀쩡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다. 제가 없는 동안 제 자리에서 아주 재밌는 연극을 꾸미셨더군요. 하지만 어쩌나 이제 연극은 끝났습니다. 강지훈이 손짓하자 김 비서가 노트북을 연단에 올려놓았다.
단상 뒤에 스크린을 가득 채우고 있던 가짜 진단서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다. 그것은 선진건설의 비밀 이중장부였다. 박태준 씨, 당신은 지난 5년간 선진건설의 유령 적자를 만들어 2천억 원이 넘는 회사 돈을 횡령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수십 개의 해외 계좌 입출금 내역이 나타났다. 그 돈으로 유령 회사를 세워 자금을 세탁하고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상납했으며 이 자리에 계신 몇몇 이사분들을 돈으로 매수했죠. 화면에는 박태준이 이사들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모습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이 재생되었다. 해당 이사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저를 제거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위장한 살인교사까지. 강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들끓는 용암과도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는 박태준의 모든 범죄를 하나하나 날카로운 칼로 해부하듯 대중 앞에 까발렸다. 혜은이 목숨을 걸고 심어놓은 트로이의 목마가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한 결과였다. 개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야, 음해야. 궁지에 몰린 박태준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다. 바로 그때 강당의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박태준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법상 횡령 및 배임,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수사관들이 단상으로 올라와 속수무책으로 서 있는 박태준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이 단 몇십 분 만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청운각 거실, 혜우는 스크린을 통해 펼쳐지는 모든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박태준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자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끝난 것이다. 강지훈은 단상 위에서 아수라장이 된 강당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떠한 표정도 없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왕국을 되찾았다. 왕의 귀환은 화려했지만 그가 되찾은 왕국은 폭풍이 핥히고 간 폐허와도 같았다. 박태준과 그 일당이 검찰에 연행되자 JS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수십 년간 쌓아온 기업 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그룹의 미래를 비관하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왔다. 하지만 강지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견했다는 듯 침착하고 신속하게 사태 수습에 나섰다. 주주총회 다음 날 아침, 그는 곧바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는 먼저 깊이 고개를 숙여 국민과 주주들에게 사과했다. 그리고 변명 대신 명확한 비전과 강력한 개혁안을 제시했다. JS그룹은 오늘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부패한 과거를 모두 도려내고 오직 실력과 정직함으로 다시 서겠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자신감과 카리스마가 넘쳤다. 그는 그날부로 박태준의 세력으로 분류되던 모든 임원들을 가차없이 해고했다. 그 빈자리에는 실력은 있지만 줄이 없어 밀려났던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파격적으로 등용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며 그룹의 재정비를 진두지휘하는 그의 모습에 혼란에 빠졌던 직원들은 다시 안정을 되찾고 그를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했다. 시장의 반응도 서서히 달라졌다.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그의 리더십에 JS그룹의 주가는 조금씩 회복세로 돌아섰다. 회사에서의 전쟁은 그렇게 일단락되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청운각, 강지훈과 이혜훈의 전쟁터였던 그곳에는 어색하고 낯선 평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암호를 주고받을 필요도, 누군가의 눈을 피해 속삭일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의 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멀게 느껴졌다. 지우는 매일 새벽에 출근해서 그 별을 보고야 퇴근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너무나 피곤해 보였고 혜은과 마주 앉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그는 더 이상 침대 위에 무력한 환자가 아니었다. 그는 JS그룹의 총수, 강지훈 회장이었다. 혜우는 그런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집안의 모든 사용인들은 이제 그녀를 진정한 사모님으로 대하며 깍듯하게 모셨지만 혜우는 자신이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늘 마음이 불편했다. 우리의 계약은 끝났어. 그녀는 밤마다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박태주는 몰락했고 그는 왕좌를 되찾았다. 이제 그가 그녀에게 약속했던 자유를 줄 차례였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심장이 시큰거렸다. 지난 몇 달간 목숨을 건 공범이자 유일한 동지였던 그와의 관계가 이대로 끝난다고 생각하니 참을 수 없는 상실감이 밀려왔다. 그날 밤도 지우는 자정이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서재에서 홀로 위스키를 마시고 있는 그의 뒷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다. 혜우는 큰 마음을 먹고 서재로 들어가 그의 앞에 섰다. 자을일 말씀이 있어요.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 약속을 지켜주실 시간이 된 것 같아요. 혜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에게 자유를 주세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훈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그녀는 보았다. 그의 눈빛에 스쳐 지나간 것은 실망, 혹은 상처와도 같은 감정이었다. 자유라. 그가 나지막이 되뇌었다. 물론이지. 약속은 지켜야 하니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당신 이름으로 된 강남의 아파트와 평생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액수의 돈을 준비했소. 그리고 당신의 그 가족들은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완벽하게 조치해 두었지. 원한다면 해외 유학을 가도 좋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소. 그것은 그녀가 처음에 원했던 완벽한 조건의 자유였다. 그런데 어째서일까? 그의 말을 듣는 내내 그녀의 가슴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다. 눈물이 핑 돌 것 같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참았다. 감사합니다. 그럼 전 언제 떠나면 될까요? 그녀의 물음에 지우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그는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정말 그게 당신이 원하는 전부인가?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그가 붙잡은 어깨가 뜨거웠다. 내가 지난 몇 달간 누구를 의지하며 버텼다고 생각하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나를 살게 한 유일한 빛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나 매일 밤 내 곁에서 책을 읽어주던 당신의 목소리였어.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에 뛰어들던 당신의 용기였고 그런데 이제 와서 돈 몇 푼 받고 떠나겠다고 그의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혜우는 처음 보는 그의 모습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계약은 끝났어. 이혜운, 박태준이 몰락하는 순간 우리의 계약은 파기된 거야. 그래서 나도 당신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려고 한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진심을 다해 말했다. 나와 진짜 부부가 되어주지 않겠소? 혜우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의 고백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난데어 이상 범죄를 공모할 파트너가 필요한 게 아니야. 내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가 필요해. 비록 시작은 거짓이었지만. 당신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은 내게 진짜였소. 그러니 제발 내 곁에 있어 주시오. 그의 절실한 고백에 혜운의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저는 돈에 팔려온 가짜 신부일 뿐이에요. 당신처럼 대단한 사람 옆에 설 수 있는 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랜 시간 그녀를 짓눌러 왔던 자격지심과 낮은 자존감이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괴로웠다. 지우는 그런 그녀의 마음을 읽었다는 듯 부드럽게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자격은 내가 주는 게 아니야. 당신 스스로가 만드는 거지.
당신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현명한 여자요. 그러니 도망치지 마시오. 그의 품은 따뜻하고 안락했다. 혜우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시간을 주세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더 꽉 안아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녀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깨달을 때까지 그는 기꺼이 기다려줄 생각이었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밤은 끝났다. 이제 그들 앞에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진정한 사랑을 시작해야 하는 또 다른 새벽이 기다리고 있었다. 강지훈의 고백 이후 청운 가게는 미묘한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지훈은 혜운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던 약속을 충실히 지켰다. 그는 그녀에게 대답을 재촉하거나 부담을 주지 않았다. 대신 그는 행동으로 자신의 마음을 증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가장 먼저 그녀를 얽매고 있던 과거의 잔재를 깨끗하게 청산했다. 그는 법적으로 이뮤라의 이름으로 되어 있던 첫 번째 혼인을 무효 처리했다. 그리고 언론에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박태준이 강지훈을 고립시키기 위해 가짜 신부를 내세워 사기 결혼을 꾸몄으며 그 과정에서 이혜은 씨는 희생양이 되었을 뿐이라는 내용이었다. 오히려 그녀는 아픈 자신을 헌신적으로 돌봐준 은인이라고 밝혔다. 이 발표로 인해 혜우는 돈에 팔려온 가짜 신부라는 불명예를 벗고 대중의 동정과 응원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 하지만 지훈이 한 일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그저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여성으로만 대하지 않았다. 그는 이혜운이라는 한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그녀가 다락방에서 가져온 유일한 짐이었던 낡은 스케치북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그려온 수많은 약초와 들꽃 그림들이 섬세한 필치로 그려져 있었다. 돌아가신 친어머니에게서 배운 약초에 대한 지식과 그녀만의 애정이 담긴 그림들이었다. 지우는 그제야 알았다. 그녀가 그저 책 읽기를 좋아하는 조용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만의 작은 세상을 가꾸고 꿈꿔온 사람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청운각의 정원은 매일 새로운 꽃들로 채워졌다. 지우는 매일 퇴근길에 그녀가 스케치북에 그렸던 꽃들을 사와서 그녀의 방에 놓아두었다. 화려한 장미나 백합이 아니었다. 소박한 민들레, 쑥부쟁이, 제비꽃 같은 들꽃들이었다. 그는 값비싼 선물 대신 그녀의 세계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더 이상 자정이 넘어 귀가하지 않았다. 아무리 바빠도 저녁 식사 시간에는 반드시 그녀와 마주 앉았다. 그리고 회사 이야기 대신 오늘 정원에서 어떤 새를 보았는지, 새로 심은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지와 같은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혜우는 그런 그의 변화에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자신을 짓누르던 자격지심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동정하거나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있는 그대로의 이혜운을 바라봐 주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지우는 그녀를 채 태우고 서울 근교의 한적한 곳으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고즈넉한 한옥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다. 현대적인 통유리 온실이 딸린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공간이었다. 여긴 어디예요? 당신을 위한 곳이오. 지우는 그녀를 데리고 한옥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최신 연구 장비가 갖춰진 연구실과 자료실, 그리고 그녀의 스케치북에 있던 그림들이 액자로 걸린 아늑한 휴식 공간으로 꾸며져 있었다. 당신의 스케치북을 봤소. 당신이 얼마나 식물과 약초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지. 이건 당신의 꿈을 펼칠 공간이오. 해운 전통 약초연구소. 당신의 이름으로 세운 연구소요. 해운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잊혀진 꿈을 찾아내어 현실로 만들어준 것이다. 난 당신에게 내 돈을 주고 싶은 게 아니오. 당신이 자신의 힘으로 세상에 설 수 있도록 당신의 날개가 되어주고 싶을 뿐이오. 당신은 누군가의 아내이기 이전에
이혜운이라는 이름으로 빛나야 할 사람이니까 그 순간 혜운을 올가매고 있던 마지막 불안의 껍질이 완전히 부서져 내렸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받은 사랑은 동정이 아니라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존중과 믿음이라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인 불쌍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혜운은 환하게 웃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눈물로 얼룩진 미소가 아니라 햇살처럼 찬란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였다. 고마워요. 그리고 당신의 제안 받아들일게요. 당신의 진짜 아내가 될게요. 몇 달 후 청운각의 정원에서 그들의 두 번째 결혼식이 열렸다. 지난번의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찼던 결혼식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수많은 하객 대신 김 집사를 비롯한 소수의 진정한 지인들만이 그들을 축복했다. 혜우는 남의 것을 빌려 입은 드레스가 아닌 오직 그녀만을 위해 만들어진 순백의 드레스를 입었다. 푸른 잔디 위에서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사랑을 서약했다. 나 강지우는 이혜운을 내 아내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당신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을 맹세합니다. 나 이혜운은 강지훈을 내 남편으로 맞아 당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당신의 안식처가 되며 당신과 함께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을 맹세합니다. 그들은 서로의 반지를 끼워주고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가 된 두 사람의 진정한 사랑의 맹세였다. 1년 후 해운 전통 약초연구소는 희귀 식물 보존과 신약 개발 분야에서 주목받는 기관으로 성장했다. 이혜운은 더 이상 재벌 총수의 아내로만 불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유능한 연구소장이었다. 어느 해의 진력, 연구를 마치고 나오는 그녀를 강지훈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일에만 파묻혀 살지 않았다. 그는 회사를 완벽하게 안정시킨 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겼다. 오늘 힘들었소. 그가 그녀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다. 혜우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웃었다. 당신을 볼 생각에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그들은 나란히 정원을 걸었다. 노을이 그들의 앞길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더 이상 그들의 삶에 어둠과 거짓은 없었다. 상처를 딛고 피어난 사랑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단단하고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가난한 소녀가 식물인간 총수와 결혼하여 인생 역전을 이루는 동화 같은 이야기는 끝났다. 그 자리에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한 부부의 현실적인 사랑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었다.